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진모용 이재영 여건. 강 건너 오래된 집.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려도 연달아 흐름 뛰다려. 김소월 가는 길. 이별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연인은 없다. 그들에게 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때는 오기 마련이고 남겨진 사람은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산다. 할머니는 이제 혼자 강가에 앉는다.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간 듯 허전해 목이 맨다. 넉갈 바람이 불던 날 할아버지가 98세의 일기로 돌아가셨다. 할아버지는 이제 세상에 없다. 그러나 할머니는 시간마다 할아버지를 느낀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바람이 불 때도 꽃이 필 때도 강가에 앉아있을 때도 할아버지의 손길, 눈빛, 목소리가 공기처럼 떠다닌다. 생의 대부분을 함께한 사람, 만져볼 수는 없지만 떠올릴 수 있다. 외로울 때마다 사랑하며 사는 시간들이 선물이 되어 펼쳐진다. 그립지만 견딜 수 있고 아프지만 그 사랑으로 행복하다.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노랗고 고운 옷을 입고 깨꼬레로 하고 우는 깨꼬리가 되고 싶다. 살면서도 깨꼬리처럼 살고 싶었다. 시골 촌부의 아내로 사는 것은 분명 깨꼬리처럼 곱고 화사한 삶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을 받고 또 그만큼 사랑하며 살아온 삶이었다. 사랑이 있는 삶. 생의 끝에서 나는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노라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있을까?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신들의 인생을 담보로 이야기한다. 사랑하라고. 매 순간 끊임없이 쉬지 말고 사랑하라고. 물 내려가는 걸 보면 요새는 왜 이렇게 척언한지 몰라요. 강물은 자꾸 내려가잖아요. 올라오질 못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만 해요. 물 내려가는 거 보면 희한해요. 버들강아지 새끼도 떠내려가는 거 가만 보면 헐렁헐렁 잘도 간다. 우리 늙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잘 흘러가는구나. 사람 인생도 물과 같네. 고생도 하고 호강도 하고 만경풍파 다 겪고 바람 부는 대로 그저 구름 지나가는 대로 그렇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물처럼 살았네.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거즈는 젊어서 몰랐어요. 시간이 저 강물처럼 빨리 흘러가는 줄. 이 집에 있어 올 때만 해도 몰랐지요. 그런데 요즘은 물 흐르는 게 무서워요. 꼭 작년보다 올해 더 날래가 흐르는 세월 같아서 겁이 나요. 할아버지가 떠나고 나도 떠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게 서러워요. 행성에 와서 세 번째 이사 온 집이었어요. 할머니 기억나요? 처가에서 나와 진부에 살 때 우리 참 좋았잖아요. 아이들 낳고 그 애들이 국민학교 들어갔을 무렵 이성복 사건이 났잖아요. 왜 우리 둘째 아이란 친구였던 성복이 그래서 할머니가 무섭다고도 하고 애들 키우기도 더 좋을 것 같다. 행성으로 왔죠. 이곳에 틀을 잡았을 때 기쁨을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내 집이 생겼다니. 일이라면 악착같이 쫓아다녀 돈도 벌었지요. 6 아이 먹이고 키우느라 여유있는 행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았으니 그게 어딘가요? 여기 와서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밤낮 쉬고 이래서 목돈을 손에 쥐었을 때 그 돈을 다 주고 건너 고래 밭을 샀지요. 이곳에 내가 묻힐 곳이라고 생각하니 난 살면 살수록 마음이 좋아요. 내가 떠난 뒤에도 저 강은 지금처럼 흐르겠지요. 혹시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많이 울지 말아요. 이제 봄이 오르나 봐요. 겨우내 꽝꽝 얼었던 강이 졸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어요. 강이 흐르고 언 땅이 녹고 강 너머 우리 집에도 봄 기운이 쏟아질 것 같아요. 할아버지, 겨우내 춥지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개나리 진달래 피면 내 얼른가 끄끄다 구경시켜 줄게요. 봄이 지나고 하단에 맨드라미 빽빽한 여름이 오면 강물에 들어가 노는 피수객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 공순이 목욕도 시켜주고 할아버지한테도 목 죽일 시원한 물 한 삽을 가져갈게요. 낙엽이 떨어지면 기대해요. 내가 다 썰어놓은 낙엽을 할아버지한테 휘휘 뿌릴 테니 나한테 늘 그랬잖아요. 이번엔 내가 먼저 장난 한번 해볼랍니다. 그런데 눈이 오면 어쩌지요? 찬바람 불던 날 떠났던 할아버지 생각난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할아버지 아직까지 흘러갈 게 남은 인생 웃으면서 살아볼게요. 할아버지가 함께 해줬던 76년의 세월이 나를 지켜줄 거예요. 분명. 우리 곧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잘 가거라 꼬마야. 하필이면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가 끝날 즈음이었는데 다시 시작되더 추적추적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강물도 불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도 슬픔으로 퉁퉁 부은 날이었습니다. 꼬마가 죽은 날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 말고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공순이가 유난스럽게 짖었다는 것이었죠. 공순이는 누군가를 부르듯 짖고 또 짖었습니다. 빗소리 물소리에 컹컹컹컹 누가 왔나? 저 녀석이 왜 저러나? 할머니는 나가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집 근처에 가보니 꼬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숨이 끊어진 채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리 좀 와봐요. 할머니가 고함을 쳤어야 할아버지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간밤에 짐승에게 물린 듯 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잘 먹고 잘 놀던 꼬마였는데 황망함을 감출 수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비는 여전했습니다. 컹컹컹. 공순이가 다시 짖었어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짐승한테 맞았나봐요. 14살이나 먹어서 힘이 없어서 그냥 당했나봐요. 아이고 우리 꼬마 이를 어째. 앞산에 묻어줍시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창고 앞으로 가서 농길구가 놓인 수레를 가져왔습니다. 꼬마를 수레에 싣고 강을 건너 앞산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꼬마의 눈물 같은 빗줄기가 계속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14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순이가 오기 훨씬 전부터 꼬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또 다른 벗이었습니다. 노인대학에 다녀오거나 장에 다녀온 날이면 반갑다고 꼬리를 치며 달려들던 꼬마. 볕이 좋은 날은 할아버지와 강가에 가서 목욕도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재롱을 부리던 꼬마였습니다. 작고 귀엽다고 붙여준 꼬마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제법 집도 잘 지키고 새로운 공순이에게도 어이젓했던 꼬마였습니다. 수레를 뒤따라가며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불쌍한 것. 두 노인네만 사는 곳으로 와서 고기도 못 얻어먹고 꼬마에 대한 안타까움에 좀처럼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장에서 꽁치라도 사다 먹이는 건데 우리 꼬마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그만해요. 속상해한다고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할머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앞산에 도착해 꼬마를 묻어줄 적당한 곳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구덩이를 팝니다. 이제는 깽이질도 힘이 붙이지만 땀을 닦으면서 열심히 팝니다. 할머니는 꼬마가 눈을 뜨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찬바람 불 때 작은 포대기 하나 집에 깔아주면 그 속으로 푹 하고 들어가던 꼬마가 눈에 선합니다. 구덩이를 다 파고 목줄을 풀어주려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묻어주기엔 꼬마가 너무 답답할 것 같다. 신랑이 그때 목줄을 풀고 묻어줍니다. 헛걸 퍼 작게 봉분을 만들고 금풀을 덮어주었습니다. 비에 젖은 흙이라 차갑진 않을지 할머니는 꼬마가 안쓰러워 다시 눈물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갑자기 떠날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도 언젠가 이렇게 떠날까요? 할머니는 문득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고 남겨질 자신이, 그런 할머니마저 떠나고 남겨질 공순이가 불쌍해 옵니다. 남겨질 인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꼬마의 죽음으로 짙게 밀려옵니다. 꼬마가 죽고 아무 말이 없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좋아하던 할머니와의 대화도 부쩍 줄고 묻는 말에만 겨우 대답을 할 정도였지요. 멍하니 방문을 열어놓고
바람에 나부끼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먼저 간 꼬마를 생각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날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밤새 기침을 하느라 잠 한숨 못 잔 날, 한참을 울던 할머니는 너무 속이 상하고 겁이 나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저 넋두리나 너를 놓을 생각이었는데 관심 가득해진 아이들이 번갈아 전화를 하더니 부산에 사는 둘째까지 다들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막내딸이 울며 병원에 가자고 잠자듯 맥없이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흔듭니다.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별을 직감하며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보, 할아버지, 나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이별은 준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순아, 너는 꼭 나와 같구나. 공순이는 이제 4살입니다. 할아버지가 동네 사람에게 공짜로 받아왔죠. 그래서 이름도 공순이입니다. 공순이를 할아버지가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꼬마가 짐승에게 물려 죽고 난 후로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더 각별합니다. 정 많은 할아버지는 살아있는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꼬마와 공순이가 함께 살 때도 살뜰하게 밥도 챙기고 둘 모두에게 정성을 쏟았지요. 어쩌다 이러시고 마당에 앉으면 할아버지는 강아지들과 놀며 아이처럼 좋아합니다. 꼬마도 공순이도 할아버지 장난에 펄쩍펄쩍 뛰며 즐거워하죠. 사실 할머니는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무서워하는 탓도 있었고 깔끔한 할머니 성격에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대충해서 넘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살다 보니 강아지들 예쁜 것도 알게 되고 정도 많이 가서 잘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정을 주며 키우던 꼬마가 죽었을 때 작은 수레에 꼬마를 싣고 신장로 다리 너머로가 묻어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안경 너머 눈동자에 눈물이 가득 보였죠. 할아버지, 강아지가 더 좋소? 내가 더 좋소? 할머니가 더 예쁘지? 내가 더 밉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강아지는 둘째지. 그런데 할아버지의 사랑을 할머니 다음으로 받는 이 대단한 공순이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상대는 길 건너 목사님 집게, 할머니는 털도 많고 못생긴 목사님 집게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올 때마다 몇 번을 쫓아냈습니다. 안 그래도 목사님 집게와 새끼를 한 번 낳은 경쟁이 있던 터라 혹시나 또 새끼를 가지고 고생하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것이 어디 그런가요? 못 만나게 하며 더 만나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공순이와 공순이 짝퉁도 그랬나 봅니다. 한 번은 세상에 공순이가 제 집을 목에 매단 채 교회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가 발견하고 얼른 데리고 와 사태는 수습됐지만 그날 할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다음부터 공순이는 도발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 걔 어느 날 갑자기 뛰어와 공순이와 사랑을 나눈 겁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애증행각은 결국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공순이가 새끼를 뵌 거예요. 할아버지 기력은 점점 떨어지고 할아버지 보살피느라 할머니도 매일매일이 파김치인데 공순이 새끼까지 보살필 여력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불러오는 배를 보며 할머니는 여러 날 한탄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공순이 새끼 낳으면 다 목사님 댁에 데려다 줄 거예요. 공순이가 간 거 아니고 그 집 개가 왔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지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낳자마자 말고 그래도 한 달이라도 키우고 데려다 줘요. 애미 너무 빨리 떨어지면 못 써. 볼 때마다 썽을 내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땡볕때 만삭의 몸을 하고 있는 공순이가 늘 안쓰러웠습니다. 한여름에는 배가 어찌나 무거워 보이든지 싫다고 도망가는 녀석을 떼어가 잡아와 목욕을 시켜줬습니다. 빠르긴 또 왜 그렇게 빠른지 할머니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쫓아가도 잡을 수가 있어야죠. 기진맥진했지만 하나는 마음보다 애미 되느라 불쌍한 몸 시원하게 씻겨줘야겠다가 먼저였죠. 사람들이야 덥다고 말이라도 하지만 말 못하는 짐승들은 오죽할까 마음이 늘 쓰였습니다. 새끼를 뺀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더 그랬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사랑과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던 공순이가 드디어 새끼를 낳던 날, 할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아 약을 잡수시고 잠이 드셨고 밤새 우는 공순이를 따라 할머니는 자다 깨다를 반복했습니다. 한 마리를 낳고 뒤돌아 잠을 청하며 또 울며 한 마리를 낳고 그렇게 공순이의 출산은 닭이 울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도 딸 셋, 아들 셋, 우리 공순이가 똑같이 그렇게 낳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희한하고 신통하네. 할머니도 밤새 같이 고생 많았소. 암컷 3마리, 수컷 3마리, 새끼 6마리를 낳느라 반쪽이 돼 젖을 늘어뜨리고 있는 공순이를 보면서 할머니는 꼭 나갔구나 하고 한참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들 셋, 딸 셋을 낳고 나무처럼 쭈글쭈글해진 자신의 모습과 겹쳐져 한동안 곁을 떠날 수가 없었지요. 이제 저걸 어찌 키우나. 새끼들이 무섭게 달라붙어 젖을 빨아댈 텐데 공순이 미역국이라도 실컷 먹여야지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큰딸 내외가 공순이가 새끼 낳았다는 소식에 미역이며 푸그를 들고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못생긴 목사님 집게와 사고를 친 건 미웠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공순이가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애쓰며 보살폈습니다. 주둥이가 새빨간 작은 새끼 강아지들을 보면 모시로 옛 생각이 났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 행복했던 때 둘째 그리고 셋째 아이들이 늘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누렸던 기쁨, 언제나 아이들로 북적거리던 집, 고요와 적막을 버타고 살고 있는 지금 문득 그때를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거라고 마음은 알고 있지만 순식간에 물러오는 외로움은 눈물을 참기가 너무 거셌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공순이를 보고 할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공순아, 어서 먹고 기운 차려라. 내 새끼들은 애비한테 데려다 줄 거야. 나는 이제 힘들어서 못 키워. 데려다 주고 할아버지 먼저 가시면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 강아지 낳느라고 고생 많았다 우리 공순이. 서툰 이별 준비. 85가지 밥가지를 할 정도로 몸이 센 할아버지가 요새 자주 누워 있습니다. 잠이 쏟아지나 봅니다. 밤에도 자고 아침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요. 가끔 어떨 땐 끼니를 잊고 잠을 잡니다. 할머니는 외롭습니다. 말동무라고는 할아버지뿐인데 통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친구 잃은 아이처럼 서글픕니다. 할아버지 말 좀 해요. 할아버지 좀 일어나 봐요. 아, 좀 자게 둬요. 돌아오는 건 자게 내버려 두라는 말뿐입니다. 한 해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둘이 오손도손 재미났는데 고온이 자는 할아버지를 보니 이젠 화가 날 지경입니다. 할아버지 정신도 좀 차릴 겸 할머니는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숫자 공부입니다. 제대로 배울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글 공부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 깨치지도 못했고요. 그래도 지금껏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이들도 잘 키웠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지금 꽃 숫자를 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헤어질 줄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순간이 오리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아끼고 때론 다투고 하야하고 76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내 하루의 공기를 나누는 단 한 사람을 세상에서 볼 수 없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요즘 어쩌면 이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누군가 나이를 이기지 못해 자의반 타의반 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서 읽어봐요. 1, 2, 1, 2, 3, 4, 5, 6, 7, 8, 9, 10. 잘 하시네. 할아버지 최고야. 숫자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전화를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전화를 걸어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걱정입니다. 혹시 갑자기 할머니가 아파서로 떨어지게 되면 전화로라도 안부를 물어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숫자를 몰라 전화를 못하면 어쩝니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귀찮아 다시 이불 위에 누울 때까지 몇 번을 반복합니다. 다시 읽어봐요. 이건 매치예요. 배워가지고 내가 만약에 어디 아프면 아들 집에 전화해주고 딸네 집에 전화해주고 애미 아프다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또 나 없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전화도 하고 그래야지. 잘 있느냐고 안부도 물어줘야지.
할머니의 최근에 할아버지는 몇 번을 따라하다 성가시다면서 다시 자리에 눕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약속하지만 그래도 다만 몇 번이라도 애를 써준 게 또 고맙기도 합니다. 더 이상 다그치지 못하고 할아버지 곁에 누운 할머니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설마 하지만 이제 두려운 시간을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할아버지와 떨어져 지내는 것, 누가 어디로 먼저 가든 함께 있지 못하는 것, 생각도 못 해본 일인데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잠이 든 할아버지 곁에서 할머니는 다시 당부를 합니다. 할아버지요, 나중에 나는요, 할아버지가 없어지면 정말 보고플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내가 없으면 나 안 보고 싶겠소? 나는 그래서 편지라도 하고 싶어요. 잘 있느냐고, 밥 잘 먹고 행복하느냐고, 편지에라도 쓰고 싶어요. 잘 있으니 내 걱정은 마시오 하는 답장도 받고 싶어요. 이제 와서 글 익히고 숫자 익히는 게 할아버지는 쓸데없는 거지만 나는 참 필요한 일이에요. 내가 정말 필요해서 자꾸 아픈 당신한테 재촉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배워둘 걸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뒤늦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요. 할아버지, 여보 우리 지금이라도 배웁시다. 배워가지고 우리 서로 죽었더라도 전화도 하고 그럽시다. 나는요 당신이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죽을까봐 겁이 나서 그래요. 죽으면 어디다 전화해요? 어디다 할까요? 나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내가 안 보고 싶어요? 하늘나라에 전화가 없다는 거, 그곳에서 전화를 한다고 받을 수도 없다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냥 할아버지가 아프니 할머니 마음이 자꾸 그렇게 여려집니다. 심장이 녹은듯 쪼그라들어 힘이 듭니다. 걱정 말아요 할머니. 전화를 못 걸고 편지를 쓰지 못하더라도 또다시 커플 한복 입고 손 꼭 잡고 그러려 할아버지가 꿈속으로 찾아와 줄 거예요. 울지 말아요. 이별의 여울목에서 할아버지가 많이 아픕니다. 밤마다 거칠게 토하듯 해대는 기침 때문인지 할아버지는 점점 야위어 갑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가느다란 어깨와 앙상한 손을 보고 속상해진 할머니는 강가로 나왔습니다. 늘 앉던 자리에 앉아 가만히 흐르는 물을 바라봅니다. 희한도 하다. 줄줄 그냥 내려가기만 하네. 한 번도 올라오지 못하고 인생살이와 똑같네. 혼자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세월이 막 달아납니다. 저 물처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쉼없이 흘러갑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꼭 손을 흔드는 소리 같습니다. 아직은 이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이 좋은 세상 손잡고 다니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없다면 산의 지미도 꽃 구경도 커플 한복도 의미가 없습니다. 몰랐습니다. 바람처럼 저 강물처럼 시간이 흘러가 마지막에 당도할 거라는 걸요. 아무 생각 없이 강물 위를 따라 흐르는 강아지 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떠내려가며 살았나 봅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얘기해봐요. 없어요. 다 귀찮아. 먹고 싶은 것도 없다며 몸을 뒤척이는 할아버지를 묵구름이 바라보던 할머니는 옆방으로 갑니다. 장롱문을 열고 먼 곳에 가서 덮으라고 아껴두었던 새 이불을 꺼냅니다. 가서 입으실 깨끗한 옷과 함께 태워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새 이불을 덮으면 헤어짐의 순간이 올 때까지 이별할 생각이 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76년간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덮어줬던 체온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고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낡은 이불을 치우고 새 이불을 덮으니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웃는 것도 같습니다. 할머니는 새 이불 속 할아버지 곁에 살며시 누워봅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그랬듯 이번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볼도 쓰다듬어 보고 귀도 만져봅니다. 손을 만지고 어깨를 쓸어내리고 한참 동안 얼굴을 바라봅니다. 처음 함께 누웠던 그날 청년이 소녀를 바라봤듯 그렇게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할아버지 기침이 짙어집니다. 불안한 마음에 할머니도 잠들지 못하고 할아버지 곁을 지킵니다. 별일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우리 죽어서도 재미나게 삽시다. 죽어서도 서로 싫다고 하지 말고 먼저 가게 되거들랑 빨리 와서 나 데려가요. 응?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기침만 합니다. 보청기도 이제 소용이 없는지 귀도 더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리는 듯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이웃 사람들에게도 우리 이제 갑니다 하고 같이 손 흔들고 가요. 그러니
이렇게 아프지 말아요 라며 눈물을 훔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할아버지의 기침은 좀처럼 멈추지를 않습니다. 언젠가 장터에서 어떤 젊은이에게 호통을 친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보기 좋네요. 오래 사세요 라길래 여보시오 젊은이여 우리처럼 살아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거 날 보고 욕하는 소리래요. 오래 사는 게 뭐 좋은 거요. 건강하세요 그래야지. 그랬더니 젊은이가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한 일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한 얘기에 늙은이가 괜한 호통을 치고 말았으니까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앓지 않고 저녁 잘 잡수고 손 꼭 붙잡고 자듯이 떠나길 빕니다. 할아버지 너무 빨리 가지 말아요. 우리 아직 못 가본 곳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예쁘게 차려입고 구경 가야지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았으니 그저 어딜 가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그저 한날 가게 해주세요. 지금 같아선 할아버지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아요. 혼자 남겨지는 게 너무나 무섭고 또 너무나 보고 싶어 못 살 것 같아요. 할아버지 새불 듣고 푹 자고 일어나 나랑 다시 재미나게 삽시다. 네. 먼저 세상을 덩지르는 할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이렇게 된 세월이 너무 무정합니다.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되는데 애를 쓰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왜 안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홀홀 마음 놓고 떠나 보내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멈춰진 시계. 누워있는 할아버지 곁에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어요. 눈물을 훔치던 할머니도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여기 어디야? 행성병원이에요. 정신이 혼미하다가도 할아버지는 문득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위중해진 할아버지를 더 이상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멀지 않은 병원에 할아버지가 다시 입원을 하고 자식들과 할머니가 함께 지켜보는 날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병문안을 온 사람을 알아보기도 하고 할머니의 손을 찾아 잡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와 살이 닿아야 푹 잘 수 있었던 버릇이 습관처럼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 귀도 열린 듯 했습니다. 노인이 된 후 어두워진 귀 때문에 큰 소리를 내야 알아듣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자식들이 해주는 보충기도 열심히 끼지 않던 어두운 귀에 대해 큰 불평 없이 받아들이고 살던 할아버지가 작은 소리에도 기척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귀가 열린 모양이라며 신기해했습니다. 몇 년 전 좋은 보충기로 바꾸자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은이가 귀가 너무 밝아도 못 써. 젊은 사람들 말 다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좀 안 들리고 그래야 덜 간섭하지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못 들어 목청만 커진다는 할머니의 성화에도 꿈쩍도 안 하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서는 신기하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전부터 어쩌면 귀가 들리는지도 몰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싫은 거 못 들은 척하는 건지도 몰라 하하 하면서 할머니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는데 정말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 가는 게 아쉬워 모든 신경을 열어놓은 걸까요? 진실은 할아버지만 아는 것이겠죠. 아무리 귀가 열렸다고 해도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보니 할머니는 마음이 미어집니다. 지난 가을 노인대학 소풍 때 나눴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죽어도 한은 없지. 근데 싫어요. 아무리 오래 산 사람이라고 해도 죽기가 싫어.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럼요. 마음은 똑같잖아요. 마음은 하나도 안 늙어요.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를 아무래도 놓칠 것 같습니다. 손을 놓고 영영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죽기 싫다고 말하던 할아버지가 떠오르자 슬픔이 밀려옵니다. 갑자기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사람은 어쩌면 저 강가에 풀만도 못한 걸까요? 어째서 한번 가면 그만인 걸까요? 풀잎은 갔다가도 내년 춘삼월이면 또 오는데 따뜻한 때가 되면 다시 오는데 사람은 한번 가면 다시는 못 오다니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닌가 싶어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할아버지가 풀처럼 내는 봄에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일 마치고 돌아오던 젊은 날 그때처럼 반 너머에서부터 달려와 와락하고 안아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얘들아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거든. 엄마 고생시키지 말아라. 여보 할머니 때문에 내가 많이 행복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미리 할머니에게 할 마지막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눈을 감는 순간에는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잘해줬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고마워요.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나한테 뭐든지 잘했잖아. 날 보고 널 웃고 나는 이제 혼자 어떻게 살아요. 여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인사를 잘하던 할머니가 끝내 오해를 터뜨립니다. 나를 두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 혼자 어찌 살라고. 이렇게 먼저 가요. 여보, 이랬나 봐요. 할머니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98년 동안 계속됐던 사랑이란 밥을 먹고 정직하게 움직였던 할아버지의 인생 시계는 정지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에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둔 채 그렇게 해요.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바르게 소중한 사람을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자신의 날들을 엮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평범한 인생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내님이여 잘 가요. 언제나 다정한 손길로 어루만지던 소중한 내 사랑이여. 에필로그. 사랑 이다지도 애잔한 사랑가. 우리 그때 봅시다. 꽃잎처럼 다시 피어나 또 한 번 행복하게 살아요. 당신이 가고 나는 안 울려고 했어요.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 걱정할까봐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속이 무너지는 것 같다 참을 수가 없어요. 팔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허전하고 아파요. 당신이 그렇게 갈 줄 몰랐어요. 떠나던 날 아침에 날 앞에 앉으라더니 내 손을 잡고 손을 흔들어 줬지요. 그때까지도 설마 아닐 거야.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그랬어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여보, 고마웠어요. 미안해요. 여보, 잘 가신 건가요? 그곳에선 기침 안 하고 잘 자고 잘 먹고 그래요? 아프기 전에는 맛있다 하면서 밥 한 그릇 뚝딱 했는데 다시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있는 거예요? 가스 쓰라고 애들이 넣어준 여비로 고기국도 사 먹고 그랬어요? 거기 있는 애들도 좀 사주고 그러지요. 나도 갈 때는 깨끗하게 해 입고 주머니에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넣어 가리고요. 할아버지 만날 때까지 심심하면 세어보기도 하고 가는 길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친구들 만나면 사탕 싸서 나눠 먹고 그러고요. 당신 같다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들이 넷이나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 옛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당신이 함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어서 또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들 말고도 군수님, 이웃들, 친척들이 많이 다녀갔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잘하고 살아서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나 봐요. 굶지 말고 잘 찾아 드셔야 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봅시다. 할아버지가 저 세상에 가서 입을 옷과 신발을 골라 재만 남도록 깨끗하게 다 태웠어요. 티끌 하나 안 남게 태우면 망자가 잘 가지고 가서 입는데요. 모두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손수건 봤어요? 내가 없더라도 손수건 깨끗하게 챙겨 가지고 다녀요. 여기서는 내가 챙겨줬지만 혼자니까 잘 챙겨야 해요. 옷도 위아래 한 벌씩 맞춰서 잘 입어야 해요. 바꿔 입지 말고요. 살아서 나랑 약속했죠. 옷 제대로 챙겨 입기로. 밥 굶지 말고 잘 찾아 잡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래요. 난닝구는 날 따뜻해지면 입기 시작하고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반바지 입어요. 파자마 넣었어요. 여보, 우리 예쁘게 한복 입고 길에 나서며 사람들이 보기 좋다고 인사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거기서 만나서 또 예쁘게 입고 길 나섭시다. 그때 만나면 내가 다시 할아버지 예쁘게 챙겨드릴게요. 할아버지, 사실은요, 내가 먼저 가고 싶었어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먼저 가는 사람이 복 받은 거라고. 할아버지 수발 들면서 차라리 내가 먼저 갔으면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먼저 가길 다행이에요. 이렇게 내가 다 챙겨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옷 예쁘게 챙겨 입어요. 곧 만나 또 똑같이 입고 걸어요. 여보, 할아버지, 내가 4월달에 갈게요. 꽃도 피고 잎도 피고 그러면 꽃도 꺾고 잎도 뜯어서 입에 물고 머리에 꽂고 갈게요. 그때 마중 나와요. 꼭 나 보고 싶어도 참아요. 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도 참을 거예요. 꽃 필 때까지 잘 참았다가 할아버지 찾아갈게요. 내 걱정은 조금 더 하지 말고 거기서 우리 애들 만나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만나거든 꼭 옷 한 벌씩 입혀줘요. 그 전에 나하고 약속했잖아요. 할아버지 먼저 가시면 할아버지가 가져가고 내가 먼저 가면 내가 가져가서 아이들 입혀주기로 했던 거 기억나지요?
위에 옷 하나 밑에 옷 하나 꼭 잊지 말고 입혀줘요. 나 할아버지만 믿을게요. 당신이 없으니 텅 빈 집에 혼자 살 수도 없고 그러니 이제 난 집도 없어요. 내가 안 가는 것 같거든. 나 얼른 데려가요. 날 따뜻하고 꽃피고 입히면 데려가요. 응? 약속해요. 꼭 약속합시다. 나도 보고 싶은 마음 잘 참고 있을게요. 내 걱정은 하지 말아요. 잘긴 두고 잘 참을게요. 곧 만나요 우리. 당신이 가고 긴 겨울이 왔어요. 당신 산수에 눈이 쌓이고 강물도 얼었지요. 오랜만에 강가에 나가 앉았는데 바람이 숭숭 지나는 게 할아버지 생각에 그만 또 울고 말았어요. 살아계실 때 내 왼쪽에 앉아서 강물 보며 이런 말 했었죠. 아 할머니 저 고기 좀 보소.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살잖는가.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사는 걸 다른 이들은 몰라. 할머니도 좋지요. 고기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놀러오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 우리 사는 데가 나는 참 좋네. 가만히 앉아 둘러보니 할아버지 지금 있는 곳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참 좋은 곳이네요. 산이 병풍처럼 둘러진 게 강물도 좋고 다 좋으네요. 그런데 나는요 할아버지가 있어서 더 좋았어요. 할아버지도 그랬나요? 할아버지 보고 싶소. 네, 할아버지랑 다닐 때는 세상 천지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나는 어딜 가도 허당이에요. 이제 곧 다시 만납시다. 어서 다시 만나 우리 눈싸움도 하고 물장구도 치고 놉시다. 그렇게 또 행복하게 살아요. 꽃도 꺾고 잎도 따고 할아버지 봄 구경 실컷 시켜드릴게요. 당신에게 사랑받아서 내 인생은 아주 최고였어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곧 다시 봅시다. 대답. 사랑에 대한 깊고 따뜻한 시선. 신형철. 조선대 문해창작학과 교수 및 문학평론가. 진모용.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감동. 신형철 교수 이하주림. 이 영화와 관련해서는 좋은 일이 참 많으셨지요. 이참에 한꺼번에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 뵙게 되었지만 사실 감독님을 더 빨리 만날 뻔한 기회가 있었지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하주림 관객과의 대화 자리에 초대를 받았었는데 문학평론가가 영화 관련 행사에 끼는 건 주제넘는 일이라 생각하여 대부분 사양하는 터라 그때도 정중히 사양했더랬지요. 기회가 되면 글을 써보겠노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담의 형식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니마의 엔딩 크레딧에 제 이름을 올리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리둥절했는데 확인해보니 항송하기도 정말로 있더군요. 진모용 감동. 제가 교수님께서 쓰신 영화 아모르 평론을 정말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공순이와 꼬마가 크레딧에 들어갔듯 영화를 만드는데 영감을 준 분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오랫동안 만들면서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방송에서 교양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97년에 KBS에서 FD로 방송 일을 배웠고 좋은 선배와 함께 프로덕션을 차려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10분짜리 프로그램에서 시작해서 프로덕션의 작업 역량을 확정해가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를 책임져야 하는 관리자의 역할이 많았고 창작자 본인의 삶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 9년을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2011년 가을에 일을 그만두고 나와서 영화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인간극장의 이 두 분을 보고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2012년 가을부터 촬영을 결심했습니다. 두 노인들이 사랑한 뒤에 어쩌면 다가올 죽음의 과정도 차가운 응시로 그대로 지켜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응시해보자. 그리고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늙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참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은 똑같은데 세월이 사람을 허물어지게 만듭니다.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은 한 가지다. 그 마음은 바뀌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 세월과 인생은 흐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에 도둑처럼 찾아든 다른 요소가 변하게 만드는 것.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신. 할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는 일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슬퍼하는 할머니를 지켜보는 일이 어쩌면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진. 영화에 담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연명치료 같은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연장하는 것보다 편안히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셨어요. 신. 사실 이 영화가 한참 화제가 되던 때에는 이 영화를 보지 못했고 그 뒤에도 한동안은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보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제가 유독 노인분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를 잘 못 봅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후미니스트여서가 아니라 유독 노인에게 약해요. 미적으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묘하게 불편한 기분을 느낀 적이 많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노인을 밝은 톤으로 그릴 때는 노인이 희화화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주변에서도 노인을 아이 대하듯 하는 사람들을 들어봅니다. 보살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노인을 어두운 분위기로 그릴 때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처럼 보여서 마음이 아파 힘듭니다. 노인이 병에 걸로 신음하는 모습이라든지 쪽방촌 노인을 다룬 시사 고발 프로그램 같은 것은 곧바로 채널을 돌려버릴 정도예요. 아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기 힘들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노인의 고통을 바라보기가 더 힘든 걸 보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막상 보니 괜한 걱정을 했나 싶더군요. 감독님은 차가운 응시라는 표현을 언급했지만 제가 느낀 이 영화의 온도는 아주 적당했습니다. 노인이 아이처럼 효효하되 있지도 않았고 고통스러운 눈물을 강요하는 영화도 아니었어요. 저는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에 대해 평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촬영한 분량이 400시간이라고 들었는데 최종 상映 시간은 90분입니다. 이 정도의 축소라면 당연히 편집 과정에서 감독의 의도에 따라 치사 선택이 이루어질 테니 사실상 내러티브를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책으로 치면 논픽션과 픽션의 경계에 애매하게 걸쳐지는 것이죠. 만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다큐멘터리는 진경산수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대비되는 것이라면 실경산수화일 텐데요. 정서는 인왕재색 또는 그가 인왕성 아래 오래 살면서 널 바라보던 곳이 비가 그친 어느 날 맑은 색으로 펼쳐지게 된 풍광을 담아냈습니다. 김형택 화가의 편화처럼 완벽하게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실제 자연을 자기 마음의 이미지로 재해석해낸 것이죠. 그 지점이 어쩌면 다큐멘터리가 진경산수화와 닮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는 CCTV와는 분명 다릅니다. 다큐멘터리가 CCTV이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스터가 만들어내는 예술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실경이 아니라 예술가의 재해석을 통해 풀어내는 세계입니다. 작품인 것이죠. 똑같은 400시간 원본 필름을 여러 명의 편집자에게 주었을 때 똑같은 영상이나 똑같은 해석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룰 때도 사람과 함께 그것을 어떤 식의 이야기로 펼칠 것인가는 백인백색으로 나올 것입니다. 논쟁이 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다큐멘터리는 결국은 재해석이 가능한 판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미지는 판타지와 스토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CCTV와는 다른 예술의 세계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부터 이미 사실에 대한 해석이 시작되는 것이군요. 인물들이 서로 혹은 촬영팀과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카메라를 가까이 대거나 멀리 대거나 하는 이런 모든 행동이 연출이지요. 카메라의 앵글이나 워킹뿐만 아니라 또 편집 과정에서도 새로운 발견과 해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실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결국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어느 누군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로 명랑웅동회로 풀 수도 있고 차가운 이야기로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고 이것은 옳다 그르다의 개념으로 파악할 것은 아닌 듯합니다. 여러 이야기 중에서 감독님으로서는 최선의 버전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버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다른 분도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왜 미련이 없겠습니까? 영화에서 못 쓴 것, 남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끄집어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민하지만 선택한 후에는 잊어버립니다. 영화의 개봉 이후에 관객에게 도달한 순간부터는 그런 고민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버리고 취하는 과정 중에서 고통의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한 후에는 잊고 싶다 하고 망각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영화의 제목은 다들 알다시피 공무도화가에서 온 것인데요. 언제 결정하셨나요? 제가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암기 위주의 그 세대에게 익숙한 우리나라 최고의 서정가요인 공무도화가의 네 줄을 떠올렸습니다. 정확하게 모두 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영화의 제목을 짓고 나서 공무도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공무도하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공경도하 님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다. 타하이사 물에 빠져 죽으니 당내공하 이제 님을 어찌할거나.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제 머릿속에 항상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은 시의 노래 공무도하가를 들어본 적도 없고 김문 작가의 소설 공무도하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가실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붙은 벌레를 떼주는 모습이 동화적인 세계처럼 보여서 선녀와 나무꾼 같은 훨씬 동화적인 제목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무도화가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머릿속에서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우리 마음에 직관적으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한글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울림이 있는 말 같았습니다. 공무도화가를 생각하면서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뜻이 아닐까 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나중에 찾아보니 거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되어 있었어요. 주변에서 제목이 긴 것 같다고 니마로 하자거나 공무도화가로 바꾸기를 권하거나 요청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제목은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신. 영화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두 분의 행복한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 초반 30분이고 동네 어른들과 꽃놀이를 다녀오는 장면을 기점으로 할아버지의 기침이 시작되면서 뒤에 이어지는 나머지 60분은 온전히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삶에서 죽음으로 점차 건너가는 구조라고 할까요? 앞에 30분은 뒤에 60분을 잘 말하기 위해 필요했던 대목이고 결국 이 영화는 어떻게 님을 떠나보낼 것인가, 어떻게 잘 헤어져야 하는가를 말하는 영화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대해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진. 영화를 만들 때 뒷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을 편집할 때 품이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참 좋았던 남편, 할머니가 그렇게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남편이었다는 것을 관객들과 공유해야 하는데 이것이 큰 숙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유쾌하고 유머로서 하지만 할머니가 무릎이라도 아프면 얼른 허리를 굽혀 온기를 채워주고 몸이 사그라들어 말하기가 힘들면 노래라도 불러주면서 할머니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두 분의 사랑이 충분히 표현되어야 뒤에 나올 이별이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일으키고 사랑의 진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에 대한 평론에서 파이의 캐릭터를 구축하는 영화 앞부분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지요. 신. 삶의 화려한 30분은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 30분 동안 두 분의 캐릭터를 사실에 가깝게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치사 선택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화 초반부일수록 꽃을 따라주는 장면이라든지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주는 장면 같은 것에서는 두 분이 카메라를 좀 의식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도 들더군요. 진.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초반에는 어색한 것이 좀 있지요. 처음 촬영할 때는 촬영 기법도 다릅니다. 처음에는 카메라를 가까이 붙여서 두 분을 찍었습니다. 물장만 하는 장면, 화장실 장면, 낙엽 장면은 특히 그렇습니다. 돌멩이를 냇물에 던지다가 혹은 할아버지가 물을 막 뿌리다가 카메라를 돌아본다거나 하지요. 후반부로 갈수록 카메라를 멀리서 찍었습니다. 10m, 15m 떨어진 거리에서도 그냥 찍고 밖에서 식사하는 장면도 문 밖에 서서 문을 통해 찍고 그랬습니다. 우린 투명 인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할아버지는 그런 당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카메라를 쓱 쳐다보고 가시곤 했는데 그럴 땐 혹시 씻겠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자기 검열 감각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에게 완벽한 연기자처럼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이기에 피할 수 없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연출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세계입니다. 신. 처음에는 카메라를 가까이 놓고 찍다가 점점 멀리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두 분의 내면 속으로는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된 것이군요. 진. 처음에는 훨씬 더 많은 컷을 확보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설명하는 샷이 없어도 해석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자녀들이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TV였다면 그 전과 후를 정확하게 열심히 성형했을 것입니다. 편집하면서 서태부끼리 자연스럽게 답에 도달했지요. 관객들을 우습게 보지 마라. 상업영화, 공영화를 봐라. 엄청난 압축과 비약을 해도 그 과정을 모두 해석해내고 그 속에서 재미를 얻지 않느냐. 그렇게 툭 하고 보여줘도 모든 집에 다 있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해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설명을 위해서 배치했던 시퀀스를 많이 걷어냈습니다. 많은 시퀀스를 주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든 것이죠.
다큐멘터리에서도 스토리텔링은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캐릭터라든지 전개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성전개의 구조들이 우리 영화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이 스토리와 어우러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다큐멘터리 장르는 딱딱하거나 재미없거나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작업을 할 때는 그것을 띄워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메시지와 행심만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녹아있는 이야기에 푹 빠져서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전해지고 어떤 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큐니까 넌 이걸 알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 이 영화에는 기성전개 구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초반 30분이 바로 기에 해당되는지요. 저는 뒷부분에서는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 앞부분에서도 배운 것이 매우 많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최근에 연애와 결혼의 과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목에 혹해서 샀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군요. 책의 마지막에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7가지 교훈이라는 식으로 책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대목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라 등등 여러 지침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지침보다 이 두 분이 더 뛰어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분을 보면서 바람직한 결혼 생활을 위한 팁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호칭입니다. 두 분은 상대방을 할아버지와 할머니라고 호칭합니다. 차라리 다른 노부부들처럼 영감 혹은 할망구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 두 분의 호칭은 좀 생소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생각해보니 그 호칭에는 상대방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더군요. 부부라는 이유는 함부로 대하지 않고 다른 집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할아버지와 할머니라고 부르며 공경하듯이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노력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노력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까요? 할머니의 말씀 중에 요새 우리 할아버지가 말을 너무 안 한다. 할 말이 없어 말을 안 하는 것이라면 노래라도 해라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정말 노래를 하시죠. 멋진 장면이었어요.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당신에게 내가 언제나 할 말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언제나 무슨 말이건 하고 싶어진다라는 뜻이니까요. 세 번째는 질문이에요. 위의 노력과 연결되는 것인데 할머니가 질문으로 대화를 주도하는 능력이 뛰어나세요. 할미새가 우는 것을 보는 장면이 있죠. 할머니께서 새를 보고 참 예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 수도 있는데 굳이 할아버지에게 다시 태어나면 어떤 새로 태어나고 싶은가 하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질문을 던져야 답이 나오고 결국 대화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소중한 사람에게는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 평가입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지요. 두 분이 상대방의 머리에 꽃을 꽂아줄 때 멋있다, 인물이 훤하다와 같은 거의 엇비슷한 칭찬을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뭘 저렇게 계속 반복하시나 했는데 그거 참 의미있는 반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뒤늦게 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전달되는 것은 그 말의 내용만은 아니니까요. 다섯 번째는 스킨십인데요. 뭐 특별한 건 아니지요. 하지만 아직도 아내의 살이 닿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대사는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낮잠을 주무시는 장면에서 두 분의 다리가 엉켜있는 장면을 감독님이 유심히 찍어 보여준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감독님은 두 분을 찍으면서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은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진. 그렇죠. 여러 있었습니다. 늘 두 분은 손을 잡고 계십니다. 손을 이렇게도 잡고 저렇게도 잡고 한시도 손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서로에 대한 언어로 여겨졌습니다. 손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가서 자게 되면 손녀, 손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중간에 아이를 두는 법이 없어. 두 분이 항상 나란히 누워 계신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두 사람입니다.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두 사람인 것이죠. 두 사람에게서 좋은 에너지가 나오지 않으면 결코 가족들에게 좋은 에너지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밥상 부분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제가 식탁에서 싫은 소리를 하다가 아차 하고 알아차립니다. 할아버지가 할 때는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참 실천하기 힘들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재차 물어보았습니다. 한 번은 뭐라고 밥상 타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에이, 한 번은 맛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켈당고 단 한 분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촬영하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러십니다. 밥을 드시고 믹서 커피까지 한잔 하시고 나서 잘 먹었다 잘 먹었어요 할머니 이렇게요.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도 제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닌 줄 알면서도 꼭 싫은 소리를 해서 점수를 까먹으니까요. 어쩌면 할아버지는 첫세술의 달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 기성정결 중에서 기에 해당하는 30분이 지나가면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시면서 뱅색을 드러내고 영화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할아버지의 정확한 변명은 무엇인가요? 진, 노환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진단명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나 가족들이나 할아버지 연세의 의학적 치료를 통해 고통스럽게 삶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할아버지가 수술을 해야 할지 나빠지지 않게 하는 정도의 치료만 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신, 그렇군요. 성의 단계에 이르면 두 분의 웃음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 무렵 이런 장면이 나오자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시다가 잠이 들고 앉아보지 못하다 할머니도 그 곁에서 잠이 드시는데요. 그때 잠든 줄 알았다 할아버지가 잠깐 눈을 뜨시더니 잠든 할머니를 쳐다보시면서 할머니 얼굴을 쓰다듬는 장면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다가 처음으로 울컥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그래서 좋은 장면입니다. 바로 뒤를 이어 할머니가 옛날을 회고하십니다. 14살에 할아버지가 왔다 만났다가 아니라 왔다였어. 저는 참 좋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꼭 가실 것 같은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오고 가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부터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의 영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의 서양 영화들과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며 하시는 일들입니다. 아이들의 내복을 살아가는 장면이 있죠. 처음에는 당연히 정손자, 정손녀에게 선물하시려나 보다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래전에 가슴속에 묻은 죽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죠. 할아버지가 그 옷들을 죽은 자녀들에게 갖다 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발상은 놀랍습니다. 할머니의 이런 행동은 그야말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인간의 특별함이자 위대함이 여기에 있죠. 실용적인 가치는 없지만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할머니는 상징적 의례 혹은 제2의 가치를 아는 분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병률 시인의 시집을 해석하는 결에 이렇게 헤어짐을 짓는다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이별과 작별을 구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별이 갑작스럽게 닥쳐 나를 바꿔놓은 일종의 사건이라면 작별은 헤어짐을 짓는 행위, 즉 일종의 의식 같던 것입니다. 두 분의 헤어짐은 이별이 아니라 작별인데 할머니가 살아있게 행하는 의식이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할아버지의 옷을 태우는 장면이 인상적인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장면을 찾아보자면 더 있겠습니다만 할아버지가 거울을 다시 달기 위해 애를 쓰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감독도 자기 영화의 해석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은 그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진. 아주 건강했던 남자가 쓰러져서 힘을 잃고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계적 내용이 있어야 했습니다. 거울 장면에서는 할아버지의 물리적인 힘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 가을만 해도 달 수 있었던 것이 이제 힘이 없어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내 힘으로 가정을 일구고 아이를 낳고 일을 해서 밥을 먹여 가족을 건설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자신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가부장으로서의 힘이 소멸하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에 꼬마를 보여주는 것도 그런 상징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할아버지의 쎄한 모습과 죽음에 대한 상징이고 복선이지요. 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울컥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병원에서도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다는 진단이 내려지고 이 소식을 들은 자녀분들이 잇따라 방문합니다. 아이들이 우는 모습이 나오고 막내딸이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유독 아빠 죽지마 하며 어린애처럼 우는 막내딸의 모습에서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아들들의 눈물은 아버지에게 더 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해안의 눈물로 보였어요. 혹은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앞으로 느끼게 될지도 모를 죄책감을 미리 최대한 정리하고 싶다는 다급함의 눈물이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저도 언젠가는 그런 눈물로 흘리겠지요. 그런데 막내딸의 눈물은 그냥 순수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빠가 죽다니 아빠는 죽으면 안 돼. 그냥 그런 마음만의 눈물이라고 할까요? 진.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들은 아이들의 모습을 자신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못하고 산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봤다고 합니다.
평소에 다들 부모님께 못하고 사니까요. 남자들은 그 장면에서 오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 싸우는 장면에 나올 때 나도 그래 우리 집도 그래 이런 마음이 있죠. 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옷을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후에 옷을 태워야 저승 갈 때 갖고 가신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 제의를 향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각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일부러 쓰라고 해도 쓰기 어려울 물커란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 태워야 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태우면 무거워서 어떻게 갖고 가나. 그러니 조금씩 나눠서 태워야지. 여보, 내가 곧 따라갈 텐데 혹시라도 내가 못 따라가면 날 데리러 오시오. 진. 누군가는 할머니의 대사를 문어체라고 하더라고요. 신. 문어체 대사는 되게 부자연스러워서 감정을 차단할 텐데 할머니의 말씀은 그러지 않더군요. 오히려 평범한 구어체 문장들이었으면 진부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가 3분의 2 지점을 넘어가면 마치 일성전결의 전처럼 잠깐 밝은 느낌의 장면이 나옵니다. 두 분이 키우는 개 공순이가 출산을 하죠. 할아버지가 떠날 준비를 하는데 공순이는 새끼들을 낳습니다. 가야 할 생명은 가고 와야 할 생명은 오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앞에 나왔던 거울과 짝을 이룬다고 할 만합니다. 할아버지가 앉은 그 의자에 이제 곧 할머니가 앉으시겠지요. 순리를 얼매하는 담당한 상징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병원 장면이 나오면서 계열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가 석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3년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석 달입니다. 할머니가 같이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딱 그 정도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두 분께서는 삶에 대한 질긴 미련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한이 없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단지 충분히 오래 사셨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주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 그것들이 참 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너지 마오라는 제목을 지었지만 잘 건너가는 것이 영화의 주제가 되었는데 본 마음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언젠가 그랬어요. 이제 아프지 말고 좋은 데로 갔으면 해요 라고. 할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할머니 마음이 복합적으로 보였습니다. 고통받지 말고 편안히 갔으면 하는 잘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펼치는 행위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할머니는 죄의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영화의 완성도를 높인 것은 할머니의 이런 행위들이었습니다. 겨울에 눈이 펑펑 올 때 마당에서 눈사람이 있고 아무도 없는 묘한 눈사람이 올려져 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진심을 다해 옷을 태우는 장면, 어쩌면 정신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정확하게 자신이 그것을 산 목적을 담아 태우는 장면은 영화에 힘을 주었습니다. 영화에서는 꼬마나 공순이 같은 동물들이 전해준 상징과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야기의 완성도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신. 인위적인 연출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어찌 보면 이 영화의 복이라는 생각입니다. 진. 공순이가 새끼를 낳았는지 수컷 3마리, 암컷 3마리였습니다. 할머니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공순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조그마한 개가 새끼를 베고 힘들어하는 모습에 할머니가 안타까워하지요. 그런 중에 이웃집게 욕을 하지요. 그 장면에서 작은 윤모가 개 떨어지는데 관객들이 그 마음을 느끼고 공순이가 단순한 개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공순이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보냈던 그 눈빛도 관객과 같은 공감의 눈빛처럼 보였습니다. 마당에 숫덩이로 건기칠한 눈사람의 눈이 툭 떨어진 것은 누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암시였던 것 같고요. 가실 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영화의 자연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인위가 아닌 자연스러운 연결이 된 것은 분명 복입니다. 신. 후반부는 확실히 할머니가 이끌어갑니다. 떠나가는 사람보다는 보내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자기를 주어로 내세우며 하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할아버지 죽으면 나는 어찌나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우리 할아버지 저승에서 혼자 어쩌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를 함께 보다가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아마 할머니는 할아버지 돌아가신 뒤에도 자녀들에게로 가지 않고 저 집에 내내 혼자 사실 것 같다고요. 진. 실제로도 그렇게 혼자 사셨죠. 영화 개봉 후에는 자식들에게 잠시 가셨지만요. 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말해야 할 차례네요. 오프닝에 이미 한 번 나온 장면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 있다가 힘겹게 발걸음을 떼는 할머니의 모습을 아주 멀리서 찍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위치에서 찍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진. 거리로 치면 15m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와이드하게 카메라 2대가 돌아갔습니다.
카메라 한 대는 타이트하게 찍고 한 대는 와이드하게 찍게 되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방식이지요. 보통은 타이트한 것을 중심으로 하고 와이드 샷은 만화를 위한 샷이니까요. 리뷰를 하면서 여러 샷들을 봤는데 와이드한 이 샷을 하나만 쓰는 것이 낫다고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찍은 것이 아니라 멘티들이 찍은 장면입니다. 10개월 동안 함께 배우면서 살았는데 정말 고마운 장면을 찍어주었습니다. 제작비가 너무 부족해서 국제 공동 제작을 위한 암스테르담에 나가는데 출국 후 사흘 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제가 IDFA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국제 공동 제작 피칭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것이 처음이고 끝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신, 니마의 두 분만 계신데도 버려졌거나 고립됐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미 충만한 세계처럼 보인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감히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 두 분은 지금 선물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느낌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몇 자 적어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부부가 진심으로 부러웠다. 행복한 시간을 보여주는 초반 30분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와 이별의 아픔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후반 30분에서 나는 이 부부를 간절히 부러워했다. 대한민국 강원도에 사는 이 노부부야말로 세상 그 누구보다 작별의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이들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 작별은 서로에게 어떤 원망도 해안도 남아있지 않은 삶에서만 가능한 작별. 한 생을 바쳐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작별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작별은 그들이 함께 보낸 지난 70년의 삶이 그들에게 준 선물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우리가 왜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한다. 살아온 삶이 살아갈 삶을 축성함으로 훗날 필요한 작별의 기술은 지금 이 최선의 나날들에서 주어질 것이다. 진, 결혼생활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부의 결혼생활은 그 자체로도 좋은 것이고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갖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신, 저에게는 보았다라기보다 배웠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영화였습니다. 이 두 분은 사랑을 한다는 것, 결혼을 한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작별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담 초반부의 이 영화가 삶에서 죽음으로 이동하는 구조라고 말했지만 두 분의 작별은 이 영화를 죽음으로 끝낸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완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해야겠습니다. 삶에서 죽음으로 그리고 다시 삶으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두 분에게는 그저 사랑일 뿐이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확히 말하자면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삶과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좋은 영화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